이전 영상에서 비하이브 상가주택 1차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2차, 3차, 최종 계획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비하이브 상가주택 2차 계획안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4층 다락으로 이어지는 주인 세대입니다. 1차 계획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취미실, 주방, 식당,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 공적인 공간과 복도를 지나서 안방, 화장실, 침실 2로 이어지는 사적인 공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로 가운데 외기 테라스, 가족 테라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테라스가 이렇게 좀 많은 공간을 치고 들어오고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건물 규모에 비해서 거실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안을 바로 보면요,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현관을 들어와서 주방, 식당, 그러니까 식당 공간을 크게 늘리고요, 전면까지.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1차 기간에서 거실이 있던 위치를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거실을 옮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또 1차 계획안에서 누락된 다락방 계획을 바닥을 잡았어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여기, 어차피 여기 동선이 생기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당, 거실, 침실 상부 공간을 이렇게 오픈해서 수직 공간을 좀 넓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다락에서 가족 옥상 테라스로 나가는 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기간에서 4층에 위치한 이 가족 테라스가 2차 기간에서 옥상, 즉 다락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차 기간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이 4층 외기 테라스가 보는 것 같이 인면의 변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버렸죠. 그래서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과 같이 공간의 변화, 매스의 변화가 좀 더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인면을 만들어내긴 하지만요, 공간의 손실이 따라오죠. 그래서 건축 계획을 할 때 그 건물의 용도가 뭐냐와 초반 컨셉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 설계가 달라집니다. 컨셉 설정에 따라서는요, 1차 기간에 썼던 이 외기 테라스, 4층 외기 테라스를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실이 좀 작아지더라도 외기로도 나갈 수 있고 좀 더 인상적인 인면을 만들자라고 컨셉 설정을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생활하는 공간이 좀 넓게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내부 공간으로 다 활용하고 외피로 인면의 변화를 꾀하자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인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의 변화, 매스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면과 인면의 관계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건물의 용도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전 설명이 가장 효과적이려면 건물의 용도가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면 좋겠죠. 상징성을 강하게 부여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용도가 주택이고 더군다나 면적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징성보다는 상주하는 곳, 즉 생활하는 곳으로서 쾌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계획 설계 초반에
건물의 용도는 물론이고 대지의 형태, 주변의 환경, 건축주의 의지 등등등을 고려해서 상징성과 기능성을 어떻게 설계에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의 의지로 용도와 상관없이 강한 상징성을 부여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했던 말을 하면요, 자기 집은 자기가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건축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서 한 번만 더 언급하면요, 건축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조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와 좀 더 형태를 강조하는 사조들이 있어요. 기능주의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근대 건축에서 나온 말이긴 해도 참고할 만한 말입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 개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건축에는 형태와 기능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공자님 말씀 같긴 해도 건축 계획을 할 때 기능과 형태를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형태이면 좋다 입니다. 여기에서 기능은 비용을 포함하고 형태는 재료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능과 형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건물의 용도와 건축주의 의도에 따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평면의 변화에 따른 인면의 변화도 한번 볼게요. 1차 계획안에서의 인면 형태가 이렇다면요, 2차 계획안에서는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쪽 뒤쪽에 다락방 쪽에 옥상 가족 테라스가 위치를 하게 됐고, 기존에 있던 이 가족 테라스 4층에 자리 잡았던 가족 테라스 위치는요, 가족 테라스는 이제 거실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좀 더 인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해본 거를 볼까요? 지금처럼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그 매스의 변화, 공간의 변화 플러스 재료의 이 변화로서 다양한 인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같은 형태지만은 재료를 적당하게 섞어서 다양한 인면을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저는 재료를 많이 섞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섞어야 한다면은 그 주재료가 읽히고 보조재료가 그 다음에 보조재료나 강조재료가 읽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깔끔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주 형태가 있고요, 주 형태가 있고 보조나 강조 형태로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스타일, 항상 주 재료와 형태가 좀 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시면요, 주재료를 다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제가 제일 좀 주의를 하는 형태, 하는 인면은 이런 인면입니다. 주재료가 익히지 않죠. 주재료가 양분되어 있죠.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 그럼에 따라서 또 강조 재료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강조 재료나 보조 재료들이 이제 올리려면은 주재료가 읽혀지고 그 다음에 포인트식으로 차별화, 이렇게 다른 재료 익히는 게 좋지만은 주재료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으면 이렇게 조금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건축주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재료가 읽혀지고 이제 강조 재료나 보조 재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 처음에 1차 계획안에서
좀 많이 그 재료 습금에 따라서 산만해졌다면은 산만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재료를 지금처럼 주재료, 강조재료, 보조재료 개념이 없이 그냥 막 섞은 거죠. 현실은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인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레벨에서 봤을 때 느낌 또 다르죠. 이렇게 아이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버드아이 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중에서 새처럼 날아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레벨, 실제 눈 높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레벨에서도 꼭 우리 건물의 디자인 형태를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레벨.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까요? 예,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느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료를 섞었을 때 좀 다른 느낌들입니다. 아이레벨에서의 또 다른 느낌.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통해서도 미리 디자인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기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면상 위쪽이 2차 기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아래쪽이 3차 기간입니다.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차 기간에서 1층은 화장실을 거쳐서 주거 주출입구로 간다는 것이 안 좋아서요. 3차 기간에서는 주거 출입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나온 걸로 서로 위치를 바꿨어요. 2, 3층 임대세대를 보면요, 전면 외기 발코니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을 더 확장해서 넓게 쓰는 걸로 주방 식당 공간이 넓어졌죠. 그리고 4층 주인 세대를 보면요, 마찬가지로 식당 전면, 안방 전면에 있는 외기 발코니를 없애서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확장했고요. 그리고 안방에 파우더룸이나 화장실 2, 안방 화장실이 좀 협소해서 3차 기간에서는 드레스룸, 화장실 이런 구조로 좀 넓게 또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침실 2 작은 방의 수납 공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수납 공간을 더 많이 뒀어요.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보면요, 2차 기간에서는 다락이 좀 협소한 것 같아서 3차 기간에서는 안방 상부를 다락으로 확장해서 더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기간과 3차 기간의 차이는 내부 공간을 더 3차 기간에서 확장해서 넓게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3차 기간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안 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코어 위치를 완전히 바꿔서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코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한번 볼게요. 아래쪽이 코어 위치를 완전히 바꾼 비교 대안이고 위쪽이 3차 계획안입니다. 비교 대안에서는 오른쪽 코너로 코어 위치를 바꿨어요. 그럼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화장실 위치가 일단 이쪽에 위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외부로 출입하려면요, 화장실을. 그래서 안쪽에 화장실 출입구를 뒀습니다. 이러면은 화장실을 나눴을 때 양쪽 상가가 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복도를 또 하나 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위치는 전면에서 출입하고요. 엘리베이터 위치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면상으로 봐도 많이 바뀌었죠. 2, 3층 임대세대를 보면 역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코어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좌우뒤층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코너에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비대칭 구조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각각 보면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주방, 식당, 작은 방, 안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하나가 풀리고요. 다른 한 세대는 들어와서 작은 방, 다용도실, 주방, 식당, 화장실, 안방, 거실 이렇게 풀려서 비대칭 구조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컨셉 설정에서 같은 평면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보시기에도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아래쪽이 더 나은가요? 좀 복잡해지죠, 아래쪽은. 자, 또 비교 대안, 코어 위치가 바뀐 비교 대안을 보면요, 4층 주인 세대, 4층 주인 세대에서 평면 컨셉은 좀 명쾌한 조닝 구분,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명쾌한 조닝 구분이었는데요. 그 코어 위치가 여기 오면은 조금 그게 섞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작은 방, 침의실 나오고요. 다용도실, 주방, 식당 거쳐서 거실, 안방, 베스룸, 안방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나오죠. 이렇게 내부에 있는 이런 화장실에는 외기 창문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창문이 없는 화장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 화장실이 흔하죠. 그런데 건축 계획상으로 창문이 없는 실은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아요. 강제 환기로 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차 기간에서는 모든 실들이 외기에 면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비교 대안에서는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을 가운데 창문이 없는 화장실, 즉 먹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닝 구분도 좀 모호해지고요. 명쾌하게 조닝 구분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조닝 구분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면요, 다락 공간도 이렇게 3차 기간에서는 한쪽 공간이 이렇게 구분이 좀 된다면요, 여기에서는 동선으로 이렇게 깨지는 공간에 비해서 이쪽 공간이 좀 깨끗하게 나오질 않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요, 그 엘리베이터 상부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서 엘리베이터 상부를 실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3차 기간에서도 엘리베이터 상부를 이렇게 온전한 실로 쓰지 못하고요, 약간 높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족 옥상 테라스도 깨끗하게 풀어지지 않죠. 이렇게 코어 위치를 완전히 바꿔서 최종 비교 대안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보시기에 어느 안이 마음에 드시는가요? 최종적으로 3차 계획안으로 평면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차 계획안에서 이 테라스 위치가 또 대두가 됐는데요. 이 테라스 위치를 이 뒤쪽에도 할 수 있지만 또 전면에도 할 수가 있죠. 또 측면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3차 계획안의 평면을 확정을 하고 테라스 위치를 한 번 더 검토를 하면서 인면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옥상 가족 테라스 위치에 대한 고민으로 비교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처럼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평면이든 인면이든 그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한데요. 하지만 그 대안을 만들기가 귀찮고 어렵기는 하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전면에 테라스가 위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남향, 우리 전면이 남향이니까요. 남향 테라스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락방이 북향으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대안 하나로 다락방이 남쪽으로 오고 북쪽으로 가족 테라스가 오는 방법, 그리고 그 절충안으로 측면에 가족 테라스가 오는 방법, 그리고 또 절충안으로 전면과 후면을 조금씩 테라스를 써서 사용하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테라스 면적이 작게 돼요. 크게 낼 수 있는 테라스를 양쪽으로 나누게 되니까요. 이거는 대안 검토에서 초반에 조금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후면에 테라스가 위치하고 다락이 전면에 왔을 경우에 투시를 보면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테라스가 전면에 왔을 때 투시도를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감이 있죠. 그리고 측면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느낌. 절충하는 말 그대로 절충입니다. 이렇게 생긴 인면도 우리가 자주 보죠. 이렇게 생긴 인면은 대부분 사선 제한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비교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전에 제가 말했듯이 아이 레벨로 우리가 그 건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건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처럼 버드아이라고 해가지고 세의 시점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가족 옥상 테라스는 우리 인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건물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서 전문 렌더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어요. 아이 레벨로. 자, 좀 더 전문적으로 렌더링을 해서 아이 레벨로 보면은 전면 테라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죠. 완전히 다르죠. 충격적이죠. 버드 아이로 보면은 조금 봐줘만 해도 아이 레벨로서 보면은 완전히 이건 좀 그렇죠. 그리고 측면 테라스가 위치했을 경우에 버드 아이고 아이 레벨입니다. 자, 후면에 테라스가 위치했을 경우에 버드 아이 레벨, 아이 레벨. 완전히 비교가 되죠. 조금 전문적으로 렌더링을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전면, 우리 건물의 전면 얼굴만 비교를 한 번 더 해보면요. 아이 레벨에서 전면 테라스일 경우, 측면 테라스일 경우, 후면 테라스일 경우. 자, 이렇게
그 옥상 테라스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건물 이미지가 달라지는지 비교를 했고요. 당연한 결과로서 지금 후면 테라스 위치가 후면에 있고 다락이 전면으로 나오는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면도 지금 보는 것 같이 전문 렌더링을 통해서 좀 더 인면에 대한 가닥을 잡았어요. 컴퓨터로 렌더링된 투시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건축 시뮬레이션 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언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에서는 대표적으로 투시도와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시도는 예전에 손으로 그렸어요. 제가 예전에 손으로 그린 투시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일일이. 이런 것들은 제가 학생 때 손으로 그린 투시도이고요. 근대 건축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요. 즉 CG로 불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디자인이나 브리핑용으로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렌더링 투시도에서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면 디자인을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면 디자인을 할 때도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직접 보면서 평면도와 인면을 만지는 거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CG에 관한 책을 낼 정도로 CG에 능한 편이긴 한데요, 보고 있는 것은 예전에 제가 냈던 건축 CG 책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축 시뮬레이션은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작은 건축물들은 모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디자인에 활용하고 건축주나 발주처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모형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CG는 멋있게 보이도록 화려하게 치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형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개인적으로도 모형을 만들고 있을 때 제가 건축을 제대로 한다는 느낌도 나고 카타르시스도 느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만들었던 모형인데요. 이렇게 모형은 아직까지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설계를 할 때 모형을 만드는 것을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비하이브 상가주택의 스터디 모형은 사라져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최근에 수행한 상가주택의 모형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모형들은 초기 단계의 컨셉 단계의 모형들이고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면요,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보면서 또 디자인을 수정을 하죠.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좀 후반 단계에 조금 정리되어 있는 모형들이고요. 이거는 스터디 단계의 모형. 그러면은 최근에 수행한 모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간 후반 단계의 모형입니다. 모형을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모형을 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도 있지만요, 버드 아이 뷰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 레벨로 눈높이 시야를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지워졌을 때 메스감이 거의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모형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냥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제로 아이 레벨에서 눈을 낮춰서 이렇게 보면요, 실제의 메스감은 거의 다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 아이 레벨로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모형을 만들면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예상했던 그 디자인 그 요소나 아니면 전반적인 느낌이 모형을 만들어서 다행스럽게 그 느낌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실제로 모형을 만들었더니 그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필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상했던 느낌이 안 나오니까요. CG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CG로는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조작도 가능해요. 멋있게. 그러나 모형은 절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게 되면 또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요. 시뮬레이션 했던 느낌과 모형을 만들었을 때 느낌이 같으면, 그러나 모형을 만들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하면요, 어떻게 나올지, 심지어는 건축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형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모형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계획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면 계획과 인면 계획의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계획 설계의 또 한 부분인 인테리어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